네, 안녕하세요. 박명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재경관리사 과목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의로 제공하고자 하는 원가 관리 회계 과목에 대한 이번 시간은 간단한 OT 그리고 원가 회계가 무엇인지 간단한 개념 정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는 주관처가 3일 회계법인이고요. 우리나라의 회계법인 중에서 뭐 최상위 회계법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 회계, 뭐 세무사 되거나 회계사가 되지 않는 그 하위 자격증으로서는 최고 등급의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험이 쉽다면 쉬운데 어렵다면 또 상당히 어렵고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대부분의 시험이 다 그렇겠지만, 자, 3일 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총 자격증의 개수가 이제 3가지의 자격증으로 구분돼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가장 낮은 급수는 회계관리 2급이고요. 그리고 1급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네, 이거 좀 취득해 볼까? 취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서 강의를 한번 OT로 듣고 계시는 재경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회계관리 2급이 초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직원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면 되지 않을까? 회계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계관리 2급 자격증은 재무회계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다소 쉽죠. 자,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으로 넘어가면 전반적인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본적인 세무 중심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목 급수가 과목이 크게 2가지 과목으로 구분돼요. 재무회계와 이제 세무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재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가 같이 이 시험에 같이 문제로 과목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은 어떤 과목이냐? 재경관리사 시험은 아무래도 중간관리자급의 재경적인 어떤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 3가지 과목 중에 가장 어렵겠죠. 그러니까 재경관리사는 재무회계 과목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세무회계도 출제가 되는데 지금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이 과목이 이제 추가로 시험 과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과목이 3가지의 과목으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양이 좀 많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근데 합격이 또 그렇게 와 진짜 어렵다. 이 정도는 또 아니고요. 자,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1년의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을 접수를 이제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를 딱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뭐 언제 시험 일정이 공시되어 있는지 대부분 연초에 나오니까 연초에 매년 시험 전체가 한 8회 정도 시험 일정으로 공지하고 있어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8회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 시험에 비해서 많은 시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조금 탄탄하게 공부하셔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있다. 근데 난 저녁에 좀 짬내서 공부해서 추가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면 뭐 낮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 한 2-3달 정도는 여유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는 지금 대학생이고 뭐 방학 기간이다. 그래서 짧게 공부해가지고 취득하고 싶다. 그럼 1달 반 정도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의 수가 좀 많죠? 근데 강의 수가 많다는 얘기는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해당 시험은.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책을 만들어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의미 없어요. 3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3일회계법인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책을 가지고 공부해봤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책과 관련된 주관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교재로 탄탄하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보실 거 없어요. 책만 보시면 돼. 다른 걸 볼 건 없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시험 일정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자, 과목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관리 1급하고 회계관리 2급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할 필요가 없겠고 재경관리사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과목은 세 가지의 과목으로 구분됩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 가지 과목인데 각각의 과목마다 문제의 수가 40문항씩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40문항 토탈 120문제를 여러분이 푸셔야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 풀다가 막 지치고 그래요. 제가 시험 감독 2번 정도 한번 앉아서 봤는데 힘들겠더라고요. 문제가 많아. 징글징글해. 근데 또 풀다 보면 한 문제는 5초에 풀 수도 있어. 뭔가 문제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빡세구나 이런 느낌은 사실 없으실 거고 재경관리사가 관심이 있어서 이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 초급자는 아니에요. 회계 초급자는 재경관리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부를 좀 해봤고 뭐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전산 세무회계 쪽 공부를 했다. 그럼 전산 세무 2급은 취득했다. 아니면 뭐 우리 토마토패스의 뭐 신용분석사 같은 자격증 있잖아요. 신용분석사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엄청 쉬울 거예요. 생각보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회계 처리나 원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시험과 아주 맥락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해야 될 게 이제 세무회계겠죠.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하나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될 양이 있겠지만 전산세무 쪽 공부하시면 세무회계가 또 쉬워지겠죠. 부가세나 소득세를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전에에 따라서 재경관리사에 발을 디뎠을 때 이 과목은 좀 어렵고 이 과목은 쉽고 여러분의 수험생마다 달라지겠지만 하여간 과목의 난이도가 낮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문항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전체 시험 시간은 150분간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5, 3, 15, 그러니까 40문항을 50분씩 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부분 1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빼곡하게 다 풀고 150분 지나고 시험 그 OMR 카드 작성하는 거 답안지 내고 나가는 학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00분 지나면 거의 대부분 그 100분, 120분 그 정도 사이에 다 풀고 나가더라고요. 150분까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상당히 부담되는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초급이 아니니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만 천천히 쭉 따라가시면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의 또 아주 특징은 주관식이 없고 뭐 프로그램 뭐 실기 이런 거 없고 그냥 온전히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오지선다도 아니고요.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쉽다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각각의 과목마다 4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니까 될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점수의 기본적인 마지노선 점수가 몇 점이에요? 대부분 70이죠. 70이거든요. 얘도. 근데 요 70이 문제가 뭐냐면 과목별로 70이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70이라는 얘기는 재무는 너무 잘했어요. 100점을 맞은 거야. 예를 들면 두 과목만 가지고 제가 비교해 볼게요. 근데 세무회계를 60점을 맞았어. 근데 원가회계를 90점을 맞은 거야. 그러면 두 개는 70점 이상인데 세무회계는 70점 미만이죠.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세 과목 모두 다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과락이 있다는 얘기죠. 과목별로. 그래서 한 과목은 되게 잘하고 한 과목은 되게 못하면 이 시험은 합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 80이면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점수고 100점이기는 좀 그렇고 100점 맞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70점에서 간당간당하면 한 문제가 65점이다. 그러면 뭐 한 과목이 그러면 불합격. 모든 과목은 세 과목 다 평균 점수 이상이어야 합격. 그 점수는 70점. 그거 주의예요. 그게 주의예요.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세무회계가 막 60이 나왔어. 그러면 떨어진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과목별로 좀 평균으로 공부를 하나는 되게 잘하고 하나는 되게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좀 뭐 보시고요. 응시로 비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붙어야 돼.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붙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나는 연습 삼아 시험 봐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는 시험 같아요.
충분히 문제 풀어보시고 아 이제 뭐 눈 감고도 풀겠다. 그럴 때 가서 7만 원 딱 내고 자격증 하나 딱 취득하고 하시는 거예요. 뭐 돈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잘 시험 일정 보셔서 시험 접수하시고요. 과목은 3가지 과목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회계가 문제 문항이 전체 이제 120 문항이잖아요. 과목이 3과목이고 문제지가 많아요. 그래서 과목 3가지 과목의 120 문항이 한 문제지에 있어요. 호치 개수로 찍혀 있겠죠. 양이 두툼하고요. 자, 재무회계 문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그 다음 41번부터 80번까지 있고요. 마지막에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원가관리 회계예요. 과목은 이렇게 다 40번 이거 번호로 나와져 있지 않으니까 120번 문항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저는 이제 제 이름 말씀을 드렸고 제가 토마토패스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재경관리사 과목 3가지 과목 중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행해야 될 과목은 세무회계하고 이제 원가관리 회계를 같이 진행할 거고요. 재무회계는 다른 교수님께서 아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자, 3과목 과목을 어떤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쵸. 근데 연결고리가 없긴 한데, 재무회계에서 이제 이연법인세 같은 게 나왔을 때, 뒷부분에 이연법인세 회계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려면, 세무회계에 법인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이고, 한문이 이상하네. 법인세 공부를 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재무회계에서 이연법인세 회계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원가관리회계는 뭐 재무나 세무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아예 다른 방식의 공부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그냥 원가관리는 원가관리회계대로 별도로 공부하시고 재무회계는 재무회계대로 공부하시고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대로 공부하는데 그 세무회계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세무조정을 공부하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는 대부분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해가지고 잘못된 수익, 잘못된 비용을 세법상의 기준으로 다시 조정하는 게 법인조정이거든요. 그러면 법인조정을 잘하려면 재무회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뭘 먼저 공부할 거냐는 여러분 선택인데 여러분이 봐서 난 재무회계를 공부한 적이 있다. 뭐 회계 처리하는 거 대부분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세무회계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재무회계를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나는 재무회계에 대해서 뭐 거의 문외한이다. 그럴 리는 없어요. 재경 공부하는데 난 재무가 처음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난 재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재무를 하고 세무를 하되 원가는 별도니까 원가는 아무 때나 먼저 하셔도 돼요. 연결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별도의 공부다. 얘는 그냥 별똥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관리에게는 그냥 사장님 다리 긁어주는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3가지 과목이고 이제 저랑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2과목을 같이 이제 진행할 거예요. 제가 원가관리회계를 좋아하는데 원가관리회계가 좋은 이유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데 뭐가 좋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원가관리회계는 회계라고는 하지만 뭔가 장부를 만드는 과정은 없어요. 직관적으로 숫자를 이해하거나 아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원가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가 쪼개기예요. 여기다가 원가 배분하고 여기다가 원가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가지고 두들기고 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필요하고요. 모든 세 과목 다 계산기는 필수.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중에 원가관리회계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뭐 문제집을 사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사봤자 교재 짜집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낭비하시는 거야. 제가 오랜 강의를 거쳐서 본 결과 그래서 재경관리사는 그냥 재경관리사 여러분 구입한 3.1회계 법인에서 출간하는 그냥 그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고 시험 보시면 돼요. 정말 이상하다 그런 거 없고요. 똑같이 나오거나 조금 삐껴서 나오겠죠. 그리고 재경관리사 이 시험은 3.1회계 법인 시험은 기출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심으로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돼요.
강의의 마지막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있을 건데요. 모의고사 문제 각각 회차마다 이제 40문항씩 한 두세 개 정도 딱 시간 재고 딱딱딱 풀었는데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 손 떼시면 돼요. 진짜. 그거를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 하나 정도는 틀려도 되지 않나? 뭐 다 맞출 필요는 없지 않나? 100점 맞을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성향상. 그래서 모의고사를 마지막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풀어보시면서 딱 됐다, 알았다, 90 나왔다. 그러면 끝. 다른 과목에 집중. 70점 이상을 평균치를 맞추는 게 목적인 거예요. 뭐 하나를 막 100점 맞추고 막 나머지 50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들고 계시는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교재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은 챕터별로 이제 같이 이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챕터는 원가회계 기초 개념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강의마다. 그래서 원가의 기본적인 흐름, 그리고 생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개별과 종합으로 구분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챕터 2. 세 번째, 원가를 언제 측정할까? 측정한 거 가지고 실제 원가랑 비교해가서 원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유 좀 알아볼까? 차이가 왜 그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고 싶은 게 표준원가 또는 정상 예정 배분하는 거. 원가 측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게 세 번째 챕터. 다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원가회계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화면에 띄워서 보기 편하게 올려드리는 거지 교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PDF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배포하면 안 돼요. 그건 법적으로 우리 3.1회계법인하고 얘기해서 이제 강의로 화면에 띄울 수 있게 제가 이제 받은 것 뿐이에요. 권리를 받은 것 뿐이지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책 중심으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쭉쭉쭉. 네 번째, 자,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전부원가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원가 계산이 어떤 식의 원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 나중에 몇 개 생산할 때 몇 개 팔았을 때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얼마가 이익이 날까를 예상하기 좋을까? 이거는 좀 불편할까? 이게 더 유리할까? 유용할까?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 무슨 회계 기준이라는 게 X 없죠. 법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뭐 기준 없다는 뜻인 거죠. 다양하게 뭐 왔다 갔다리. 그게 이제 원가 구성에 따른 원가 계산 방식.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 택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 들어올 때마다 택배 해가지고 집에까지 보내주고 물건에 하자 있으면 문 앞에 놓으면 또 반품해가고 이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택배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 원가도 큰 의미를 갖겠구나. 다양한 활동이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밀접한 인과관계를 갖겠구나. 그럼 원가 계산하는 방법 중에 활동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하면 어때? 좋은데?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활동 기준. 새로운 원가 계산 방식이래. 그런가 보다.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여기서 나와봤자 한 문제. 챕터 양이 작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챕터 6, 여섯 번째 챕터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챕터가 많잖아. 양이 많으면은 문제도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신용분석사를 공부하셨으면 공헌이익, 영업이익 뭐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야. CVP 분석. 그게 여기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개념을 이해하면 외우지 않고 산식을 외우지 않고 저는 대부분 산식을 외우라는 거는 별도 제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니까 산식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이제 대부분 제가 많이 할애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드릴 때 제 성향상 강의하니까 강사들은 자기 성향상 강의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 지가 외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외우라고 하는 거고. 지가 이해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해 중심으로 강의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별로 못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외우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앞자 따서 외우는 건 가끔 해. 그거는 막 뒤에 문장까지 다 외우기에는 그건 너무 시간 낭비고 큰 의미가 없을 때. 그렇지만 대부분은 산식을 나누고 빼고 분수, 분모, 분자 올리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림 하나 그려놓고 붙이면서 문제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쉽겠구나.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요. 사실 산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야? 어떻게 구했어? 답을 어떻게 구한 거야? 이것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책임에게 분권화 해가지고 누가 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챕터에서는 의사결정을 단기 의사결정이냐 장기 의사결정이냐에 따라서 뭐 공장에 기계가 들어온다. 그러면 1년 안에 사용하고 끝납니까? 장기간 동안 쓰니까. 설비 자산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장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고, 그럼 단기 의사결정에는 감가상각이 영향이 없냐. 뭐 비품은 단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비품, 컴퓨터 뭐 1, 2년이면 끝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답이 없다.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서. 단기 의사, 장기 의사. 얼마를 투자하면 나중에 얼마만큼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될까. 3년 지나면 돈 좀 벌 수 있냐. 5년 지나면 벌 수 있냐. 이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원가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딱 깔아야 돼. 나는 사장이다. 나는 공장도 있다. 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뭘까? 매출액? 매출액을 만들려면 뭘 알아야 될까? 원가를 알아야겠지. 근데 그 원가를 구성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까지 원가로 볼 것인가? 그러면 그 원가라는 게 판매하기 위해 들어간 결국은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안 팔았으면 자산이겠지만 결국은 팔기 위해 들고 있는 거니까. 불나면 사라지면 손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비용이 된다는 뜻. 결국은. 결론은. 그러면은 그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세무회계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게 그냥 딱 우리는 경영자, 나는 지금 CEO다, 원가가 궁금하다, 순이익이 궁금하다, 이런 개념을 깔고 공부하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꾸 나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다. 아우, 사장님이 결제를 올리라고 한다. 짜증 이빠이다. 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가는 재미가 없어져. 자꾸 결제 올리라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막 결제 올리는 거 싫어했거든요. 제가 막 CEO가 되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했죠. 한 6, 7년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개념을 깔아야 돼. 그런 개념. 그리고 마지막에 뭐, 새로운 원가 관리 시스템은 뭐가 있지? 정도를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교재가. 그 교재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3일의 법인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하는 목차 중심에 있는 것들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아, 이대로 이게 나오는구나, 문제. 이게 그대로 책에 있는 거구나. 책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보실 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챕터 1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원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고요. 원가라고 하는 회계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OT니까. 회계라고 하는 게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회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무회계죠, 그게. 재무회계는 대부분 누구를 위한, 누가 포커스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회계예요? 나? 회사? 아니면 외부정보 이용자? 나에게 돈을 투자한 투자자가 나에게 돈을 자금을 조달해 줬어. 그러면 투자자한테 돈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1년 동안 손익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또 돈을 투자받을 수 있겠지. 1년의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 그게 재무회계잖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재무회계죠. 뭐 다른 거 있나?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니까 재무회계라는 회계 공부를 할 때는 경영자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쓰레기죠.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기업이 회계 처리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의 표를 그 양식에 맞게 정확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A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가 나오고 B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8이 나오면 8로 가는 거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얘보다 얘가 돈을 더 많이 번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투자하겠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회계가 재무회계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원가회계라고 하는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누구를 위한 거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얼마의 마진을 붙여서 얼마에 팔고 있는지까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회사가 뽀록 나는 거죠. 원가가 얼마인지 아는 순간 소비자들이 이런 도둑놈 같은 것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원가를 왜 공개합니까? 우리끼리 궁금한 거야. 야, 이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어? 어떻게 하면 더 절감할지 좀 고민해봐.
야, 이 원가를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사올 수 있을지 고민해봐. 누가 실수한 거야? 이런 거 고민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포커스가 누구야,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앞에 이제 원가가 빠졌죠? 왜 원가가 빠졌냐면 관리회계 안에 원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가 관리 회계. 그래서 일단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다. 얘랑 아예 다르다. 스타트가 다르다는 거죠. 스타트가. 누가 이용해?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원가. 아니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딱 보여줄 거야. 그거는 재무. 그러니까 달달달달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분계라는 거 있죠? 차대변에 막 계정 과목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고 장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완벽하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제 한국이 채택한 국제 회계 기준이겠죠?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 그 용어로 부르지 않으면 틀린 거야. 평가 이익과 처분 이익은 다 이익이면 이익이잖아. 근데 틀려. 안 돼. 평가랑 처분은 달라.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구분해야 돼. 근데 원가는 그런 거 없어요. 에이, 이렇게 느낌이 맞으면 되는 거지. 뭐 묶어봐, 나눠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중구난방. 그래서 원가를 공부하실 때는 마음을 풀어헤치시고 딱딱하게 기준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아, 이렇게도 부르는구나. 저렇게도 부르는구나. 다채롭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 원가 회계는 뭐니? 원가라는 건 뭐고 관리 회계는 뭐니? 재무 회계는 얘기한 것처럼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돈을 투자했거나 뭐 정부기관도 이 기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보잖아요. 맨날 뚫어지게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여주고자 하는 표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법인 기업이니까 법으로 요구를 받고 있고요. 기준이 있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는데 재경관리사 시험은 이제 얘가 안 나오는 거니까 얘를 공부하는 거죠. 국제회계 기준이 그냥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말이 어려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회계 처리야, 결국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시장성이 있고 1년 안에 처분할 의도가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계정 과목을 6글자로 부르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근데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이 똑같은 유가증권을 계정 과목을 이렇게 불러.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4글자로. 저 정말 짜증나요. 그냥 그대로 직역한 것뿐이죠. 그 이름을 왜 어렵게 만들었어? 지네가 어렵게 만든 것 같아. 회계사들이. 그 기준을 적용하면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재무회계가 왜 어렵냐 물어보면 그냥 말이 어려우니까 아, 이 공부는 어려운 거구나. 별거 아닌데. 그냥 유가증권이라는 이름을 아주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쓰는 게 일이야. 그리고 그거를 글씨로 쓰면 14글자야. 14글자니까 글씨로 쓰는 게 팔이 아프네. 근데 결국은 얘는 영국에서 가져온 거니까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영어로 써? 짜증. 하여튼 그런 거야. 자, 국제 재무회계는 그리고 그냥 이미 지난 정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정보고요. 자, 근데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 안에 원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 원가라는 게 재무회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 재무제표 만들 때 손익계산서 만들 때 무슨 원가가 두 번째로 분류돼서 기재돼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오는 거야? 제품을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팔았어? 그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가 회계라는 것은 원가를 계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원가를 계산해서 뭐 할 건데 두 군데로 쪼개줘. 첫 번째, 재무제표 만들 때 매출 원가 계산할 때 내가 정보 줄게 던져주고. 두 번째, 야, 이 정도의 원가가 나왔거든. 원가를 어떻게 통제할 건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수립할 건지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정보 써. 그게 관리회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건 이것과 이것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원가회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관리회계를 할 수 있겠죠. 같이. 재무회계는 재무회계 편으로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보고서고요.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해서 바라보고 만져보고 잘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계 원가를 계산하는 준칙 정도는 있지만 기업이 이 정도 수준에서 원가의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긴 하자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고요. 매우 목적 적합성에 집중하고 있고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지 신뢰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틀려도 돼. 뭐 틀리면 어때? 경영자가 지금 궁금해하는데 지금 보여주는 게 낫지. 경영자가 막 눈치 주잖아. 지금 당장 결제 올리라고. 그럼 올려야지 뭐. 이 정도의 원가가 발생될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틀릴 수 있냐? 진짜 원가가 나와야지 알 수 있죠.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의 원가가 나갈 것만 같아요. 이런 개념. 이게 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회계가 뭐냐? 원가회계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에 필요한 원가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만들 때 원가 얼마 들어갔어? 계산해봐. 재료 얼마? 인건비 얼마? 감가상각 얼마? 전기요금 얼마? 수도요금 얼마? 묶어봐. 더해봐. 더했는데 그 토탈 금액 중에 몇 개 만들었어? 만들다가 못 만든 건 몇 개야? 만든 건 제품이고 못 만든 건 제공품이거든. 그러면 제공품은 어떻게 구할 건데 만들다가 못 만든 건 수량으로 카운트되지 않지만 이것도 원가가 들어간 거잖아. 그거 얼마로 부를 건데 그거 계산해봐. 어떻게 했니?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아. 조금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입장. 그러니까 그렇게 러프하게 봐야 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꼼꼼하게 줄치고 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줄친 거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교재 보시면서 줄치고 이럴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보시고 이해됐어?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고 그러면 끝. 패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말에 원재료 얼마 있어? 그거 누가 알려줘요? 원가가 알려주지 않나? 재고자산 중에 원재료 있죠. 제공품 있죠. 제품 있잖아요. 다 누가 알려줘? 원가가 알려주는 거지. 원가 마감했다? 기말에 가보니까 원재료 산 것 중에 쓴 거 있고 안 쓴 거 있어. 그럼 안 쓴 게 기말 재고 자산이죠. 만들려고 원가를 투입했는데 10개 만들었고 2개 만들다가 말았어. 그럼 2개 만들다가 만 거 뭐예요? 기말의 미완성 제공품. 10개를 만들었어. 8개를 만들었어. 8개를 만들어가지고 7개는 팔았고 1개는 남았대. 그 1개가 뭐야? 기말 제품 재고 자산. 다 누가 알려줘야지 가능합니까? 원가요. 그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재무도 있고 세무도 있어. 원가도 있어. 3개 중에 짱은 원가. 원가를 모르면 얘네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못 만들어.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없어. 손익계산이 안 나와. 그 얘긴 이익이 얼마인지 몰라. 이익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소득을 구할 수 없어. 소득을 구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를 구할 수 없네. 대박. 원가가 짱. 원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사실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회사 얼마 벌었어? 라고 할 때 그 얼마 벌었어? 라고 하는 그 시작은 매출이 아니죠. 매출은 이미 판 이후의 일이죠.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원가가 필요하잖아. 사온 게 원가가 들어가는 상기업도. 근데 우리는 상기업을 중심으로 원가회계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아. 상기업은 취급하지 않아. 상기업의 원가, 이 원가랑 아예 달라. 급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기업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제조업인 거죠. 상기업은 관심 없는 거예요. 상기업의 원가를 구하는 것도 원가 회계지요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X 틀리는 거야. 상기업은 원가 회계가 필요 없어. 재무회계에서 하면 되잖아요. T자 계정 그려가지고 기초 상품, 단기 상품 매입한 거, 기말 상품 빼면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끝. 원가 회계라는 파트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구하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구하죠. 그래야지 이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원가와 관련해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밑줄 칠 건 없고 하나 개념을 계산할 건 첫 번째, 제조업이구나. 두 번째, 원가회계라는 건 중요하구나. 그런데 기준이 없구나. 지저분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 별거 없어요.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띄운 거예요. 그냥.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얘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 회계를 재무상태표 만드는 회계, 손익계산서 만드는 회계 둘로 나누면 재무상태표 회계든 손익계산서든 둘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까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통적인 얘기죠. 이번 시간은 OT와 함께 원가를 기초 개념을 다루는 건데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딱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말문제로 딱 묶어가지고. 원가는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구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무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통제하거나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팔 것인지, 별로 돈을 못 벌면 중단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상황이 생기겠지. 그치? 이익은 되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으면, 이익률이 높은 걸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지금은 뭐 하나 팔았을 때 100만 원 버는데 하나 팔았을 때 20 벌어. 근데 그 20만 원 버는 게 순이익률이 50%야. 뭐 그러면은 얘를 많이 팔아도 장기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원가 대비. 100만 원은 원가가 80 들어가. 남아봤자 뭐 50%는 아닌 거야. 그러면 80만 원의 원가를 투입해서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 20만 원을 남길 것이냐. 25만 원의 원가를 넣어서 50만 원에 팔아서 25만 원씩 이익을 낼 것이냐. 판단은 이제 경영자가 하는 거잖아요. 뭐가 더 유리합니까? 물어보면 뭐가 더 유리할까요? 뭐가 더 유리해요? 지 맘대로 하는 거지. 난 대표자인데. 내가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단가가 높은 게 좋다? 그럼 100으로 가는 거고. 나는 이익률이 많은 게 좋다? 그럼 50만 원짜리 파는 거고. 사람 마음이잖아. 지 마음이지 뭐. CEO 마음이지 답이 있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원가는. 그런 의사결정은. 계산은 답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의사결정이야. 그거 이제 관리회계라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영역은 문제가 나오면 제품의 원가를 구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상기업 아니고 무조건 우리 제조기업인 거예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들어본 적 있죠? 뭐 그런 거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과 통제를 해야 돼요. 나중에 1년의 과정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통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영향을 끼칠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거 유용한 의사결정. 근데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야? 외부정보 이용자하고는 관계없죠. 내부정보 이용자가 이 원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더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뭐 돈이죠. 뭐다. 재무도 돈이고 법인세도 돈인데 결국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안을 보면서. 의사결정. 원가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원가랑 관리회계와의 연결점은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조금 쪼개보면 원가는 뭐냐 물어보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거, 집계하고 계산하는 거. 앞부분은요. 계산기 들고 100만 원 더하기 120만 원 더하기 뭐 350만 원 더해서 답이 나와. 아 이게 총 제조원가구나. 사지선다. 딱 찾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뒤로 가면은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하는 거죠. 내부 경영자가 나중에 일어날 어떤 계획이나 통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이게 있어야지 의사결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원가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의사결정하지. 원가가 없는데 무슨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해요. 그런 계획과 통제를 하는 그런 회계 분야를 이제 관리회계라고 부르는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한 방에 부르는 거야.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무슨 관계냐? 뭐 읽어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보아도 되겠다. 그런가 보다. 피자집을 운영한다고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가 될까? 중요할 수 있죠. 피자 한 판에 비싸잖아요. 뭐 브랜드가 있는 피자집은 2, 3만 원은 기본이고. 그렇게 뭐 브랜드는 있지만 저가 피자도 이제 5천 원짜리는 없더만. 뭐 싸도 한 8천 원에서 이제 10,000원 사이까지 다 올라갔죠. 밀가루 값이 또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피자가 이렇게 팔려.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원가 계산을 막 해. 근데 피자 100판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한 판에 10,000원인데 어떤 이제 외부의 고객이 와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요. 피자 100판씩 주문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박. 근데 얘가 이제 와가지고 하면서 이 얘기를 딱 던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게 주인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어머 그래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얘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저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제가 결제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100판씩 결제하니까 조금 DC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DC 조건 들어갈 수 있죠. 5%로 될 수도 있고 10%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사실은 우리 가게의 특성상 100판을 10판씩 열흘 동안은 만드는 게 가능한데 하루에 100판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려면 이 피자를 만들고 굽고 나오는 그 오븐의 이 설비 자산이 좀 미흡해.
그러니까 한 방에 하루 종일 돌려도 뭐 60판 만들 수 있어. 100판 주문 너무 받고 싶지. 너무 받고 싶지. 100판. 하루에 100판인데. 그럼 한 달 열심히 일해서 200판이면 하루 100판이 훨씬 낫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에 100판의 피자를 만들려면 60개밖에 팔 수 없는 이 기계를 조금 증설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증설할 때 들어가는 돈을 계산하고 100판을 매달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다 감안했을 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100판을 주문하실 건가요? 이렇게 해서 1년인가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10년 동안 난 주구장창 성결제를 막 해. 성결제. 막 10년 동안 막 100판을 매달 먹을 건데 그 성결제를 딱 해줘. 그러면 설비자산 증설해야죠. 그 돈이 이거 설비자산 증설하는 것보다 낫잖아. 다른 데서 100판을 또 주문받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해봤자 꼴랑 한 두세 달이야? 두세 달이고 더 이상은 주문 안 해. 이사 간대. 그럼 100판을 받는 게 나을까?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설비자산을 60판도 넉넉한데 40판 더 만들자고 이 좁은 매장에다가 이걸 더 설치해? 설치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할 텐데. 근데 그거 대비 매출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다 이런 거네.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낫까 저게 낫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해서 이와 같이 원가, 의사결정, 성과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이 난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많이 팔아서 이익이 난 건가?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이 난 건가? 영업부가 잘한 건가? 구매팀이 싸게 사온 건가? 아니면 생산팀이 원가를 투입할 때 로스 내지 않고 적절하게 쉬는 시간에 딱 쉬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극대화했느냐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그걸 잘한 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많이 팔기만 하면 영업팀이 다 인센티브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생산팀이나 구매팀은 스트레스지. 쥐가 열심히 일했지만 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쪼개야 되는 거야. 분석해봐야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누가 극대화한 건지 부서별로 해서 잘한 팀에게 성과를 평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못한 팀은 이런 나도 잘해야 되겠다. 성과 받으려. 보상 받으려면 이런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야. 그런 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CEO는 그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재무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원가라는 정보는 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매출원가나 제품 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무회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다. 자, 원가회계는 이런 것들을 관리적인 이용을 하고 관리회계는 이런 것들을 측정, 배분, 평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야, 뭐 원가회계, 관리회계 뭐 구분하냐? 구별하지 마. 하나로 묶어. 그래서 우리 책도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계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원가를 계산할 때 바닷가 근처에서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래도 짠 물이 아무래도 소금기가 이 기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무래도 마모 속도가 좀 빠르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바람 아니면은 이렇게 습도 이런 것에도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어느 정도 투입돼야지 되느냐. 이 공기만 탁해도 제품 만드는 원가에 영향을 미쳐서 원래 들어가는 원가보다 더 넣어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저도 이제 화장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썹도 그리고. 근데 화장할 때도 막 되게 더운 여름에는 화장하면 막 눌리고 막 안 이쁘고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막 땡땡해져가지고 막 이제 건조하고요. 봄하고 가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안 이쁘니까 맨날 화장해도 안 이뻐. 뭐 그런 거야.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얼마를 찍어대느냐가 원가라면 그 찍어대는 원가가 다 다르잖아요. 계절마다. 제품 만들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더워. 그러면 금방 증발돼. 그래. 막 겨울이야. 막 그러면 겨울에 이제 직원들이 더우니까 막 스팀을 떼. 그러면 제품에 영향을 미쳐. 원래 들어갔던 원가보다 더 넣어야만 그 제품의 양을 유지할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원가 회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환경적인 요인도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원가 회계를 구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한다. 그 제한이 있다. 이것도 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방건조 오징어 막 이런 거 공기에다가 뭐 바닷가 근처에다가 너로만 놔도 건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서 방건조 원가에 원가 영향을 미치냐? 그냥 뭐 자연 바람인데 그거는 원가 영향 안 미치죠. 하지만 사실은 미치죠.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원가 회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거는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자료만 보여주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걸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는 여러 가지 이런 영향도 미치는데 이게 좀 빠진다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비화폐성 정보와 관련된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기가 어렵다. 모든 회계가 마찬가지인데 다 똑같지 않아요? 재무도 마찬가지잖아. 세무는 더하고 원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재무회계는 회계 정보를 얼마 벌었어, 얼마 나갔어, 딱딱 수익 비용 대응식이고 자산무지 자본으로 구분해서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원가 회계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가 입맛에 맞는 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회계 절차라는 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이게 나름의 한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 이 중구난방인 것 같아. 근데 이 중구난방이 정해진 약속된 대로 가기 때문에 완전 중구난방은 아니에요. 나름의 중구난방이지. 그리고 제품 원가는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원가 계산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계산 방식을 선택하면 그 방식대로 쭈루룩 만들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용했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원가 회계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나는 이 기준을 쓴다. 나는 그냥 전부 원가 계산으로 원가를 구성한다. 그러면 변동원가나 초변동원가를 무시하고 전부만 가지고 가니까 나 이번에는 변동하고 싶은데 그럼 다시 재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적용하기가 나름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걸 적용할 것이냐. 우리 회사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비용과 효익, 들어가는 돈, 벌어들이는 돈 이런 거죠. 분석해서 원가 정보와 관련된 양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원가 회계의 책임자는 비계량적인 정보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질적인 정보만 분석하게 되니까 그런 비계량적인 정보도 원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계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어떤 직원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하나 생산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생산할 때마다 그 사람에 나가는 인건비가 직접 노무 원가로 발생이 될 건데 알고 보니까 그러면 10개 만들었으면 이 정도의 원가가 들어갔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뭐 야근을 많이 했어. 야근을 많이 해서 인건비는 많이 받아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것만큼의 생산 수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과 관련된 능력 미달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능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런데 돈은 똑같이 받아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계량적인 정보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도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계량적인 정보만 보여준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 거야. 그것이 원가회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렇게 네 가지가 한계점으로 하나, 원가 정보와 관련된 계량적인 정보만 보여준다는 거. 두 번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절차를 이용하는 거냐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게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상황이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루어질 때 그때그때마다 원가와 관련된 계산 방식을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되니까 어떤 걸 적용하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정보가 있고요. 비용과 효익을 정확하게 분석해 둬야만 가능하다는 뜻인 거고. 이렇게 네 가지가 원가 회계의 한계점으로 보이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연습 문제는 뭐냐면 뒤에 연습 문제를 별도로 풀 건데 그 뒷부분에 좀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고 나서 쫙 있어요. 한 40문항 내외로 이제 거기 문제 풀기 전에 한 문제를 이번 챕터를 공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그냥 샘플로 보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한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계량적인 정보 맞죠. 그래서 비화폐성 정보나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맞다. 그게 원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좀 부족한 부분. 자, 원가 회계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 정보를 수익과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회계 자료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는 원가가 아니고 재무죠, 이거는.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된다는 어려점이 있다. 이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서 회계 절차를 제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회계가 이제 원가 회계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바꿔놓으면 맞는 설명일 거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2번이 되겠네요. 제품의 원가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원가 회계 방법,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막 계산이 그냥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다양하게 만들려면 또 바꾸고 이런 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다시 그때마다 모든 의사결정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죠. 특정 목적에 맞는 원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변동, 초변동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정상 원가를 구할 수도 있고 다채로운 방식 하나를 채택하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원가 회계가 제공한 정보가 그 의사결정에 부합되는 정보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만 가장 나름의 객관적인 정보를 외부 정보, 우리끼리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맨 1번 문제가 원가 회계가 81번부터 나오는 거니까 81번에 나오는 대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 개념. 원가, 관리, 재무회계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특징, 뭐 한계, 장점, 뭐 이런 것들을 한 문제에다가 복합적으로 수록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